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네, 어제 드디어 이제 FMC 회의가 있었고요. FMC 회의 내용은 우리 여미남과 채플미에서 많은 얘기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산 가격이 막 출렁출렁 거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다 날렸다라는 그런 청년들 제가 몇 명 만났을 때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볼 때는 이제 그 청년들한테는 20대에 그런 경험을 한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네, 나중에 50대, 60대에 그런 걸 겪으면 어떻게 이제 좀 타격도 크고 그죠? 헤어날 수가 없는데 20대에 겪는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이 자본주의 본질은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금리가 올라가고 뭐 경기가 위축된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연 생태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 자본주의 생태계에서도 결국은 돈이 없고 돈을 빌려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예, 반면에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그 예전에는 은행에 예금을 넣어봐야 1%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3%, 4% 이렇게 특판 예금들이 막 나오네.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자 수익이 늘어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돈이 많은 기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포스코나 삼성전자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큰 손입니다. 네, 어디다가 예금을 하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좋죠. 그죠? 반면에 최근에 상장된 뭐 소카 이런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자본을 조달하려면 높은 금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들어오다가 다시 뭐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기업들 뭐 삼상, 임상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기업 가치가 디폴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임상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신성장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많은 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망할 기업들 망하고 돈 많은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들 인수해가지고 키우고, 이렇게 자본주의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기업이나 가난한 사람이 우리 이런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가 참 힘듭니다. 예, 힘든데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달 코스트가 비싸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서 결국은 무리하게 빚내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무리한 신용 투자라든지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산 가격이 디스카운트 되고 싸게 거래되는 영역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자산을 누가 가져가냐면 워런 버핏처럼 1분기, 2분기 이렇게 험악한 시장에서 우량 자산을 또 가져가는 사람한테로 이렇게 부가 이전이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주식 시장은
It's the device that is transferring the wealth of patient 한 사람의 부를 impatient 한 사람의 부죠. 네, 조급한 사람의 부를 누구한테? 인내하는 사람의 부로 이전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현금이 많은 사람이 인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을 취득, 뭐 부동산도 최근에 마찬가지죠. 예,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 높아지는 금리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심리적으로는 견디더라도 높아지는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렇게 페이션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포지션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야. 내가 지금 투자하는 돈은 그래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라면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의 조정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남은 현금 아니면 보험이라도 깨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산을 취득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예, 내 포지션이 과도한 신용이 아니라면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600만 명이 넘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금이 100조나 있고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제일 많이 벌어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지금 1,400원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거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회사니까 이런 혹독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오더라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내달 손정희 회장 만나 암 인수를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라도 이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 설계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21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암 경영진을 만났냐라는 질문에 암 경영진을 만나지 않았다면서도 다음 달 손정희 회장이 서울로 온다. 아마 그때 무슨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경영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대주주를 만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요 대답이 경영진은 만나지 않았는데 암의 대주주인 손정희 회장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자, 암은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AP 설계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소프트뱅크가 모기업이다. 이 부회장이 손 회장을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양측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소프트뱅크는 2020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암을 매각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거론된 인수 가격은 400억 달러, 약 55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요 기사 아마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소뱅이 왜 이걸 팔려고 했을까? 그때 이제 소뱅이 여러 개의 회사를 투자해 놨었잖아요. 쿠팡이 상장하기 전에 쿠팡에서도 대규모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거, 위워크도 상장이 무산됐었죠. 여러 가지로 소뱅의 그 비전 펀드,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비전 펀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에 암을 갖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또 성장 기업들이 주가도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또 암에 대한 매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암 인수는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독과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공동 인수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앞서 엔비디아 인수가 무산된 것도 독과점을 우려한 주요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반도체 1위이고 파운드리 2위의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독과점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올해 초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요. 시장조사 업체인 엔드포인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트는 지난달 30일 이 부회장과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를 만났을 때 암 공동 투자에 대해 논의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또 연내 회장 승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암 팟캐스트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인 11월 1일 회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방금 엔비디아 인텔 얘기가 나왔는데 또 똑같은 업종의 얘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다시 TSMC로 삼성 파운드리 왜 밀리나라고 되어 있고요. 나노 기술 경쟁 불구에도 나노 기술 경쟁 불구에도 고객 쟁탈 전서 판정패다라고 하면서 요 사진이 나오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약간 쌀쌀해졌는데 에어컨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나오면 이제 코가 막혀서 콧물이 좀 났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48.1에서 53.6%. 네, TSMC의 점유율이 다시 늘어났죠. TSMC의 점유율이 48.1%였을 때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19.1%까지 쫓아갔는데 지금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16.3%고 3등이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8.4에서 6.9%로 두 회사의 점유율이 오히려 줄고 TSMC가 오히려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사진에서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TC 2022에서 새 GPU인 RTX 4090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전 모델인 RTX 30 시리즈 생산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겼지만 이번 신제품 생산은 TSMC에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GPU 생산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에 맡겼고 이 GPU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AI 연산의 필수적인 두뇌 역할 반도체다. 이전 세대 제품은 삼성전자에 맡겼는데 신제품은 TSMC로 바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20일 연례기술 행사인 GTC 2022를 열고 GPU 신제품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젠슨 황 CEO는 새 GPU를 들어보이면서 TSMC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GPU에 최적화된 4나노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밝혔네요. TSMC 생산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압도적인 1등을 TSMC가 하고 있고, 네, 소발 주제인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 가운데 큰손 고객들이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빅3 매출 추이도 이 표가 딱 나오네요. 지금 TSMC가 2022년 2분기하고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분기 추정인데 2분기에 181.6억 달러
매출을 했고 3분기에는 202억 달러로 TSMC가 성장률이 11%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26.2억 달러에서 이번 3분기에 182.9억 달러로 마이너스 19% 매출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포함한 매출이라고 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8.6억 달러에서 150.4억 달러로 1%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TSMC가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TSMC도 최근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TSMC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나오네요.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는 현재 TSMC를 열심히 추격 중인데 지난 6월에는 업계 최초로 차세대 기술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이 기술이죠. 를 적용을 해서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제품 양상에 돌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고객들은 연달아 TSMC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 퀄컴은 오늘 11월 출시하는 스마트폰용 두뇌 반도체 스냅드래곤 8 2세대 생산을 TSMC에 맡겼고요. 퀄컴은 작년 말 이전 세대 반도체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삼성전자에 맡겼지만 올 5월 달에는 TSMC로 갈아탔고 다음 모델에서도 TSMC를 택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만든 칩이 발열과 성능 저하 문제를 겪자 퀄컴이 TSMC를 대안으로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도 3나노 양산에 먼저 성공한 삼성 대신 TSMC의 손을 잡았다.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자체 설계한 M2 칩을 만들어서 올해 말에 출시하는 맥북 노트북에 탑재할 계획이다. 미 반도체 업체 AMD도 지난 8월 출시한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 5나노 공정으로 만들었고 추가 제품도 TSMC에 주문했다. 고객 확보전에 밀리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 표에서 보신 대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 삼성 대대적 반격에 나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방금 기사만 읽으면 기술력에서 TSMC가 조금 압도적인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TSMC는 생산시설과 수율 면에서 우위를 갖고 전 세계 큰손 고객들을 유치해서 파운드리 업계 1위를 지키고 있고요. 파운드리는 정해진 납기 일정에 약속된 품질의 반도체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TSMC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현재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은 TSMC의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투자를 분산했고 삼성 자체 수주 비중도 절반 정도로 많아 새로운 고객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삼성전자 내부 조직이라는 것도 약점이다. 예, 요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난달 웨이저자 TSMC CEO는 삼성을 겨냥해서 TSMC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절대 자체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TSMC의 성공은 곧 고객의 성공이지만 경쟁 상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쟁 상대가 이제 삼성전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보안 측면에서 삼성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퀄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이제 모바일 CPU에 해당되는 AP를 자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품을 삼성전자에다가 맡기면 결국은 우리 기술을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예 TSMC처럼 위탁 생산만 해주는 데다가 맡기는 게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요 웨이저자 TSMC CEO가 한 번 더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삼성전자도 3나노 세계 최초 양산과 미국 텍사스주 텔러시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등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이다. 반도체 전문가인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삼성이 최근 고객사로 구글, 퀄컴을 유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TSMC와 함께 투톱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GPU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 칩이고 원래 고사양 게임용으로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엔비디아의 세계 GPU 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예, 가상화폐 채굴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 GPU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가 하루에 7천억에서 5년 새 11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뭐페이로 불리는 간편 결제 이용 금액이 해마다 늘어서 2022년 상반기에 일평균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사진은 경남 산청군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를 결제하는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뭐 간편 결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하루 평균 7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년 6개월 만에 11배로 늘었고요. 간편 결제는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 등으로 편리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인데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 전자지갑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약 7,232억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간편결제 이용 금액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평균 기준 2016년에는 645억이었네요. 645억이었는데 작년에 6,065억이었다가 올해 7,232억으로 11배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간편 결제 이용 건수는 하루에 2,317만 건으로 집계됐고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은 매일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셈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방산에 관련된 그 산업전이 있다고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 2022 해가지고 일산의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한 가보려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봐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또 확신이 좀 들거든요. 전투 헬기 레이더도 K 부품으로 채웠다. 방산한국 기술력 총집결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니까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카이가 전시한 다목적 수송기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카이도 오고 사진을 보니까 저기 LIG도 있고 풍산도 보이고요. 조금 여기 보니까 한화 디펜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 한화 디펜스는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을 전시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또 밑에 사진을 보니까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59기 한국의 무기를 보러 왔다. 21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행사장을 찾은 국내외 군 관계자들이 전시된 국산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50개국에서 보러 왔네요. 이 행사에는 약 50개국 군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 국내에 350여 방산 기업이 소형 무장 헬기, 레이더, 드론, 수소 전술차, 로봇과 같은 차세대 첨단 방산 기술을 전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경험과 노하우를 각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네. 이번 전시에서 로봇, 드론, 수소 전술차, 차세대 방산 기술을 선보이면서 대한항공은 무인 편대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을 전시했다. 대한항공에서도 이런 걸 만드나 보네요. 야외 전시장을 활용해서 동체 길이 13m, 날개 길이 25m 크기의 고성능 전략 무인 항공기인 중고도 무인기 실물도 선보였다고 하고요. LIG 넥스1은 40kg급 수송 드론을 전시를 했네요. 군수물자나 구호 물품을 40kg까지 수송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몸무게 정도 되는 걸 수송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내년 말 개발 완료 예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브도 방산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거기서 만난 카짐 레드조빅 본부장은 현재 미국 보잉이 한국의 조기 경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브가 함께 경쟁을 하고 있다. 면서 국방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방산업체의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자 파트너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네. 요 위에 보니까 이제 한화 시스템은 중거리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다기능 레이더, 장사정포 요격 체계용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 레이더 모형을 전시를 했고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다기능 레이더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와 1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제품이다.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이 제품은 국산화율이 95%에 달하고요. 국내 업체들이 개발 중인 부품, 송수심 모듈을 사용한 덕분에 신속하게 제품 개발이 가능했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LIG 넥스1도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100% 국산화가 완료된 전자전 장비를 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읽다 보니까 그냥 가서 봐야 되겠고 갈 때 꼭 이선엽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선엽 부장님이 거의 뭐 국방대학원 교수님 수준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제품 관련된 뉴스인데요.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폴드 4 전 세계 판매량 신기록 행진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폰 대중화되면서 판매가 늘었고요. 전작 대비 중남미에서 1.5배 그리고 인도가 2배가 늘었다고 돼 있네요. 삼성전자가 지난달 내놓은 4세대 폴더블 폰의 초반 판매 기세가 뜨겁다. 화장품처럼 위아래로 여는 갤럭시 Z 플립 4,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갤럭시 Z 폴드 4 모두 앞선 모델보다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Z 플립 폴드 4는 미주,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전 지역에서 판매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세계 2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선 전작보다 판매량이 각각 1.7배, 2배 늘었다고 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판매국에서도 1.5배, 동남아에서 1.4배, 유럽에서는 전작 대비 2배를 기록을 했고 북미와 중국에서도 전작의 판매량을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국가마다 이제 판매 시점이 다르지만 전작 모델과 같은 기간 판매량을 이제 비교한 수치고요. 신제품은 전작보다 배터리 용량과 무게 두께 등을 개선하고 카메라 촬영과 업무 활동이 더 쉽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인데요. 가격은 전작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삼성전자 관계자가 삼성이 세계 폴더블 폰 시장을 주도하는 데다 4세대 제품까지 나오면서 완성도가 높아지자 글로벌 소비자들이 폴더블 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G 플립은 스마트폰을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감각적인 이용자를, G 폴드는 대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실용적인 이용자를 겨냥한 제품이다. 네, 저도 이렇게 폴더를 쓰는데 폴더 저는 1입니다. 4세대 제품의 글로벌 판매 비율은 플립과 폴더가 6대4였다. 전작은 7대3 대비 폴더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태문 사장님이 삼성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노 사장님이 연말까지 1000만 대 이상 판매량을 달성하며 올해를 폴더블 폰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상품에 반도체가 쓰일 것, 업계 최고 되겠다. 저는 이런 기사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일본 반도체 부활의 선두 르네사스라고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 시바타 CEO에 대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사옥에서 만난 시바타 히데토시 CEO는 한국과 대만이 장악한 메모리나 파운드리가 아닌 인베디드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내년 중반까지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겁니다. 요런 얘기가 중요하죠. 내년 중반까지네요. 문제는 주요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쓰이는 여러 소소한 반도체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이 시바타 히데토시 50세시네요. 50세. 아마 1972년생이신 것 같습니다. CEO는 다들 설마라고 놀랄 정도로 사소한 부품들이 부족한 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주 원인이라면서 중소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르네사스는 네덜란드의 NXP, 독일 인피니온과 함께 세계 톱3 차량용 반도체 제조회사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선 연말쯤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길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돌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르네사스는 작년에 매출 9,939억 엔, 약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영업이익이 1,738억 엔이니까 1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1월에서 9월 예상 매출이 1조 1천억 엔에 달한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안 팔린다라고 했었는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네요. 2010년 초 매년 수백억 엔대 적자를 냈던 르네사스가 극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시바타 히데토시 CEO는 2013년에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의 투자 담당 임원으로 재직할 때 르네사스의 1,300억 엔의 출자를 주도한 인물인데요.
도쿄대 공대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온 시바타는 당시 자살행위라는 주의의 만류에도 산업혁신기구를 사퇴하고 르네사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매출이 9,939억 엔이고 영업이익이 1,738억 엔인데 직원 수가 29,962명이라고 합니다. 이 CEO는 처음에는 끔찍했다. 공장도 사람도 너무 많았다. 신장에 맞는 사이즈로 몸을 줄이는 게 첫 단계였다고 말했다. 르네사스는 히타치, NEC, 미쯔비시 등 일본 3사의 반도체 부문을 통합한 회사로 그렇군요. 옛날에 히타치, NEC, 미쯔비시 이 회사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 회사를 통합한 회사가 바로 르네사스군요. 이때가 2010년도가 엘피다도 망하고요. 그 반도체 업체들이 되게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하이닉스가 2011년 11월 달쯤에 SK텔레콤 한테 이제 우선 대상 협상자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2010년도가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통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요때 당시에 일본 회사들도 요렇게 통합을 했었군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직원 숫자를 2만 명으로 줄이고 외부 수요를 통해서 조직을 송두리째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제 옮긴다고 했을 때 자살행위라고 했겠네요. 시바타 CEO는 이와 함께 2017년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인터실 인수를 시작으로 2019년 미국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2021년에는 영국의 다이얼로그와 이스라엘 셀레노, 2022년도에 미국 리얼리티 AI와 인도의 스트라디안 등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를 해서 임베디드 내장형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임베디드 반도체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맞춤형 반도체, 이런 게 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나 사물, 인터넷 기기로 빠르게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나 대만이 장악한 메모리나 파운드리가 아닌 임베디드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PC나 스마트폰에만 컴퓨팅 능력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상 물체에도 컴퓨팅 능력이 필요해진다면서 자동차나 로봇, 헬스케어, 공장 자동화 시설 등으로 반도체 수요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르네사스의 강점은 단순한 기능의 제어용 반도체에서 아날로그 반도체, 파워용 반도체에 이르는 온갖 영역에 걸쳐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르네사스를 일본 반도체 부활의 선두주자로 꼽고 있지만 이 CEO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는 세계 반도체 지도에서 사라졌던 일본이 이제 겨우 돌아온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8년에서 10년에 걸쳐서 톱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손흥민 아버님 손정웅 씨 얘기처럼 우리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뭐 이런 좀 겸손함도 느껴지고요. 갑자기 일본 주식은 어떤 게 뭐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일본 기업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사는 한번 공부해 보고 싶네요. 이렇게 CEO의 능력, CEO의 자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월 22일 목요일 워맥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